경기 침체가 심각해져 가고 있죠. 경기 침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조금 보합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1370원대 후반에서 80원 정도로 계속 보합이죠. 이거 자체가 환율이 올라갔다 멈추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올라갔다 멈추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간에 정부에서 한 번씩 스무딩 한번 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긴 한데 그 부분은 금방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가 역시 다시 잡히기가 힘들어지는 등 이런 부분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 전까지 뭘로 버텼어요? 자산가치 상승으로 버텼는데, 자산가치 상승은 다 뭘로 이루어졌었다? 가계부채로. 근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마음껏 불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DSR 규제의 적용이 늦었기 때문이죠. 거의 문정부 이전부터 세계적으로는 다 DSR 규제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요, MB정부 때 뒤로 밀었죠.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 풀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DSR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LTV를 풀고 DSR을 안 하는 엉뚱한 행동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데 뭘로 버텼느냐? 자산가치 상승으로요.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소비도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집 사려고 소비 안 하고, 집 사서 이자 갚느라고 소비 안 하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졌고 부동산 거품이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꺼트려야 할 때다. 그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진행되었고 그 뒤에 DSR 규제 박으면 끝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지면서 거품이 더 붙었을 뿐이지 상황 자체는 오히려 부동산 거품이 더 쌓이면서 경기는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원금을 풀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거리두기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뭘로 몰아갔죠? 포퓰리즘으로 몰아갔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퓰리즘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맨날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랑 비교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랑 한국은 전혀 다르죠. 베네수엘라는요,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원유 자체도요, 개발이 쉽지 않은 나라였죠. 그런데 여기서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원유를 캘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업이 마비가 됐죠. 그래서요, 한쪽에서는 농작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폐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게 유통이 안 되니까 식량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물가 가치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개혁을 하면서 화폐 가치가 떡락한 거고, 그냥 돈 풀어서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으로 망했다, 그렇게 말할 거면요, 유럽에서 포퓰리즘으로 망할 나라들 넘치고 넘쳤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엄청나게 뛰어난 나라도 아니고, 복지가 뛰어난 나라들은 노인 빈곤율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다 개인이 각자 소생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다 자금은 어디 몰려 있어요? 부동산에 몰려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주식에 좀 자산 비중이 높죠. 금융 자산 비중이.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좀 올라서 팔고 사용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도 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만 잔뜩 쌓이고 고충만 심해지지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일부 경제 지식이 매우 뛰어나서 부동산으로 잘 치고 빠지는 사람들, 아니면 건설사나 은행, 이런 쪽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비싼 집만 떠안고 죽어나는 거다 원래. 그래서요, 포퓰리즘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돈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돈 푸는 걸 줄인다. 돈 푸는 걸 줄이려면은 세금 역시도 지금 경기도 힘든데 세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 이런 명분을 만든 거죠. 국가에서 돈을 덜 푼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수가 많이 왜곡되었다. 비정상적인 세금 체계였다. 그러니까 돈 푸는 걸 줄이고 포퓰리즘을 줄이고 세수를 줄이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세수를 줄인 게 뭐예요?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서민층 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감면된다. 서민층 막 30% 감소되고 고소득층은 한 15%만 감세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요, 한 50만원에서 30% 감세되는 거랑 부자층은 막 한 5천만원에서 15% 감세되는 거랑 어느 쪽이 감세폭이 더 크냐.
사실 소득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문제는 뭐예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계속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억제하고자 뭐란 거예요? 양도소득세 강화했더니 이걸 가지고 불합리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근로소득세랑 양도소득세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더라. 왜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1억 번 거랑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서 1억, 그것도 집값 막 띄우려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럼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1억이 똑같은 소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 감세 논란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런 문재인 포퓰리즘 이야기하면서 부자 감세를 할 명분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세수가 얼마나 주냐? 향후 5년간 세수 감소액이 60조 원이 넘는다. 정부에서는 13조 이야기를 했는데 전년 대비 증감 기준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13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합계로 계산해야지. 여기서는 그러면 세수가 거의 안 주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재구성을 해봤더니 60조 정도가 감소가 되더라. 그러면요, 그만큼 지출이 줄었느냐? 지출이 줄지 않고 있죠. 2분기 국회법 통과해보면서 연평균 지출이 1.1조 증가한다. 지출이 증가하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만큼의 지출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돈이 필요하겠죠. 돈 없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국가에서 돈 찍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느냐? 기축통화도 아닌데.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서민증세. 두 번째는요, 혜택. 즉 복지 축소를 한다. 아니면 국가부채를 늘리든가. 그래서 보면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자, 부가세 인상 논의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부가세 인상은요, 하게 된다면 이번 정부의 최악의 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 물가가 인상이 되면은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보통 재료비가 있고, 여기다 뭐 운송비 같은 것도 있죠. 인건비 들어가죠. 세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물가인데, 인건비를 억제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임금을 낮출 수는 없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인건비는 억제 정도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늘려버린다. 물가가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경기 침체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 혜택 감축되는 거 보면 뭐예요? 지역화폐 같은 거 삭감하고 있죠. 이거 뭐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기보다는요, 서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못 흘러 들어가게 막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막아서. 그렇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 부자 감세 서민 증세보다는 혜택을 감소시키고 복지를 감축시키면서 서민 경제가 더 힘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뭐 국가부채 증가도 방법이긴 한데 국가부채 증가는 지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요, 윤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를 그렇게 걸고 넘어졌는데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부자 감세한 부분을 메꾸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탄핵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고려가 아마 안 될 거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건 뭐예요? 복지, 혜택 감축하고 서민 증세하는 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떠보는 거다. 그러면서 여론을 만들고 있죠. 부가가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고 수십 년간 안 올렸고 그러니까 지금 올릴 때쯤 됐고, 자꾸 이런 기사들을 내면서 떠보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괜찮다 싶을 때 하려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막 이런 이야기예요. 댓글을 달아서 대책 없는 걸 어떡하냐. 대책 있으신 똑똑한 양반들, 우리 영상을요 몇 개만 봐봐도 대출을 수십 개를 얘기를 했다. 외환위기입니다. 금융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다면 뱅크런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2년에서 3년 뒤에 망할 건데 위험합니다. 각자 도생하세요 라고 하면 올해 안에 망하니까 2년 3년 안에 긴축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걸 노려야지 국가에서 어떻게 망한다는 소리를 하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국가가 나라가 안 망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국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국가 부도의 사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꾸 사람이 말하는 걸 왜곡을 하냐. 그러면서 금리 올리면 외환위기보다 금융위기가 먼저 터진다. 자, 외환위기가 고통스러웠어요? 금융위기가 고통스러웠어요? 금리를 안 올리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터지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왜곡하냐. 저희는요, 나라 망합니다. 뱅크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짝 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런 정부가 어딨냐 세상에. 근데 뭘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리를 누르느냐. 영끌족 비투족을 생각해서 금리를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빚을 진 사람들만 망하고 자산 거품을 걷어내서 정상화시켜서 다시 올라갈 발판을 만드느냐, 아니면 금리 덜 올려가지고 물가가 올라서 돈 안 빌린 사람들까지도 다 죽어나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장기화 되는 거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지금 가계부채 걱정한답시고 기준금리 조금씩 올리는 거 환율 튀더라도 거기까지는 이해하자 칩시다. 유동성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억제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고통이 심해지더라도 삼국지의 관훈장이 이렇게 독화살이 어깨에 박혔어요. 그럼 요거 파타가 와서 수술해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냅둬요? 가만히 냅두면은 서서히 퍼져나가다 죽는 건데 뼈 긁어내고 살 찢어내고 그러면 되게 아프죠. 근데 뼈 긁어내고 살 찢어내고서라도 그 독화살을 빼야 돼요. 지금 그냥 다 같이 죽자 가만히 냅둬서 2, 3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요 안 망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다. 확실히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야 된다. 또 임금 억제한대요. 자, 임금 억제에서 물가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가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건요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이 팍팍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거기서 더 억제한다? 그러면 소비는 더 안 돌아가겠죠. 소비가 안 돌아가면 내수 침체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유동성 회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를 하고,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고 이럴 때 미국 하는 거 봐봐라. 법인세 늘리고 그래가지고 세수 확보해서 인플레 감축법으로 쓰고 있죠. 이런 형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매우 필요한 정책이냐? 홍보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무슨 대책들 말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금리 인상 더 속행해야 된다. 가계부채가 터지더라도요 심각하게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터진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또 부동산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부동산이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DSR이 거의 50%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으로 때려 받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가 돌아가냐,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냐. 또 근로소득 장려하고 불로소득 회수해야죠. 왜? 도구나 카우나 다 지금 파이어족 하겠다고 날뛰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빚더미 떠안았어요? 그 빚더미를 정부에서 영끌 비투족 살려주겠대요? 이런 방법론적인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수를 완화해주고 있죠. 이거 자산시장을 살려서 살아날 경제가 아니에요. 내수시장을 살려야 되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부동산 정상화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가계부채 보시면 어때요? 한 70%대였죠. 여기서 언제부터 치솟느냐? 초이노믹스 시행하면서부터 치솟다가 여기 보면 2017년쯤 됐을 때 문정부 들어갔을 때 가계부채 억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LTV 뭐 40% 뭐 투기과열지구에서 억제하고 막 이런 것들 나왔죠. 그래서 기울기가 약화됐는데 언제 다시 강화돼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근데 만약에요 금리 올려가지고 2015년 수준까지 집값을 떨어지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요 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괜찮다. 요때 무리하게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버틸만하다. 요만큼 무너지는 것 무서워가지고 나머지 다 무너지도록 둬야 되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된다고 금리를 낮춘다고 집값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돼서 금리를 내린 시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전에 막 금리 올렸어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돼서 금리 뚝 떨어졌는데 집값 상승률이 어떻게 됐죠? 뚝 떨어졌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죠. 다만 금리가 어떤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여기에 이제 DSR 규제까지 들어가면서 사고 싶은 심리는 있는데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되면서 수요가 급감하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은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위험한데 안 위험합니다 하고 세금 완화해주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정책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결론 뭐예요? 지금 세수 감소시켰는데 이게 대부분 서민층보다는 부자 감세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솔직히 부자들은 자산 많이 벌었어요 이번 장에서. 그러면요 정부 지출이 증가합니다. 뭘로 메꿔야 되겠어요? 복지 감축, 서민 증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민 경기가 무너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요? 아무리 정부에서 억제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죠. 그리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죠. 정부에서 억제해서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요 두 가지가 터지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서민 경기 박살. 요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지금 서민들한테 증세 때리고 하려고 지금 슬슬 각 잡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다 같이 극복해야지
버틸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마른 오징어 물짜듯이 쥐어짜봤자 부자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내 충당금 쌓고요. 그냥 하루 세 끼 조금 더 잘 먹는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살려야 될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